제레미디어 연구실입니다. 박영식 앵커와 기초자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쪽으로는 베개도 안 넣을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오줌은 안 싸고 있습니다. 마포 쪽은 다시는 오줌도 싸지 않으리. 다시 한번. 아니, 저희 아내가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할 때의 준비량과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이 미디어 연구실 준비하는 준비량과 좀 차이가 났나 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목요일에 오늘 나간다고 하니까 어젯밤에 왜 벌써 끝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 할 때는 노동량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왜 벌써 끝나라고 하는 순간 왜? 이 정도면 좀 오래 걸린 거 아니야? 했더니 지난번에 훨씬 더 길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나약한가도 많이 배웠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저 고인물 패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약하시네. 그러니까 걱정해서 그렇게 빨리 나가 떨어지시네. 맞습니다. 그 5시간 넘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라이브로 봤거든요. 정말 네. 강건하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위로를 한 가지 드리자면 이 선거 방송을 할 때 유일한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요? 당내 싸움을 이야기하는 방송에 최대한 출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좋은 날이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꿀당점을 왜 지금 말씀하시죠? 이젠 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선거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 헬마우스가 해서 유명해진 날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반박하고 싶은.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 그 유명한 말이죠. 그건 한국인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주어일 때예요. 하지만 저나 박영식이나 기추자는 꼭 그 게임을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굳이 꼭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왜냐면 제도권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영식 앵커는 이 게임 처음이에요. 뉴비예요. 지금 힘들어 죽을걸? 피곤하죠? 머리가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이 된 것 같아. 몇 번 며칠 사이에. 맞아요. 빡세죠? 네. 하지만 제 앞에 있는 우리 기추자 선생님께서도 죽을라 그러더라. 사실은 환경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죽을라 그러더라. 그 원샷이 자꾸 저와 함께 담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뒤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들어본 입장에서 사람들이 기추자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히 기추자는 일단 몸통이 아니고 저는 그럴 대부분의 깜냥이 경우 못 됩니다. 동의하지도 않으며. 네. 그래서 걱정. 오늘 딴 얘기 앞에 좀 길게 하는데 기초자 평론가의 어제 방송을 제가 이제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두 분의 라이브를 보는데 기초자 평론가의 라이브를 보다가 이 업계에서 피와 살이 되는 그 조언이 반드시 지금 기초자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 관심을 꺼야 된다. 나 자신? 네. 어허. 셀프 구글링을 적당한 시점에서 그만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전 결론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셀프 구글링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이 업계를 빨리 떠났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네요. 네, 왜냐하면 나를 위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적당히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건 지지자와의 거리도 의미하거든요. 지지자와 피부가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럼 2인 삼각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원해요? 맞아.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공적인 시간을 덜어서 두 분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피곤할 거예요. 네. 결론은 뭐다? 기초자는 자기 검색 그만해라. 그리고 저한테 저는 검색하지 않는데 자꾸 보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라고 온갖 DM, 이메일, 메시지가 넘쳐나거든요. 저는 제 험담을 구경한 지 한 20년 됐잖아요. 이제는 안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보내줘도. 친구들은 이제 자기 얼굴 팔아먹는 직업이 아니니까 저를 걱정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는 본인들도 모르는 거죠. 안 겪어봤으니까. 예. 그리고 온 세상에 소리치고 싶다. 박영식은 신인규가 아니다. 둘은 근데 실명 토크 들어가면 둘이 어떡해요? 뭐 샴쌍둥이야? 그건 아니다. 의견은 다 비슷할 수 있어.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잖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야. 걱정했단 얘기예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진짜. 아, 예. 아니, 이런 얘기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아, 추자 씨, 우리가 어디서 이런 얘기 듣습니까? 여기 그렇죠. 왔으니까 지금 감사하게 또 위로도 받는 거지. 네. 아, 예. 아니 뭐 제 견해 뭐 다 뭐 동의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견해가 다르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커리어 연차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아니 뭐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무슨 뭐 두 사람이 뭐 어디 정부에서 자리를 받았습니까? 뭐 공천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네. 야, 정말. 다들 굉장히 즐거우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크크크가 넘쳐나네요. 그러니까 댓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마음껏 놀려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이 두 언론인들의 커리어는 길 것이기 때문에 네, 건강한 커리어를 응원한다. 이런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가 완벽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쏟아진 것이 이번 주에 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 온 것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다수의 재래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즉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을 은근 싫어하나 보다. 아하. 박영식 앵커가 네. 야, 저는 기사 하나 드렸는데 또 아카이브 쌓아 오셨습니다. 보자고요. 아니 오늘 클래식과 클리셰를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오랜 기간 정치 혐오를 언론들이 쌓아오는 과정이 참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시간을 좀 많이 돌아갈 거예요. 2012년, 2016년, 2026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2012년. 네, 2012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저희 코너 보신 분들이거나 혹은 뭐 조중동을 가끔씩 좀 변태적인 감성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름에 식자가 들어가면 잘 비판하진 않는데 뭐 조정식, 우원식, 식자 들어가면 비판 안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점식은 아니에요. 근데 최보식이네. 그렇습니다. 최보식, 보식이 형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아저씨 특히 유명해요, 이분. 예, 칼럼 제목이 2012년에 최보식 기자가 젊은 친구 현실에는 메시아가 없네라는 이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총선 당일에 나온 거고 그날 아침 신문에 실렸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투표에 영향을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누리당의 패배가 유력시되던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2012년 총선은 그러면 야권이 이제 결집하게 되면은 당연히 투표율이 그때 한나라당. 올라갔을 때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그런 공식이 통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야당 혐오, 뭐 정치 혐오 이런 거를 드러내게 되면은 어느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의 톤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면 야당이 네 표를 자기 거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 이거 정치인들은 중요하죠. 니들이 투표하면 다 그거 그냥 거저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목에는 뭐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을 좀 조롱하는 내용이 있어요. 연예인처럼 생긴 서울대 교수, 누군지 다 아는 분입니다. 네. 정치인도 멘토도 지식인도 다 위선적이고 속물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쪽이나 참고로 저기 나와 있는 김용민 씨는 지금의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요. 아니죠. 목사님 김용민 당시의 노원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낙검수 멤버였죠. 네, 맞아요. 바로 그 김용민 씨입니다. 예, 그때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김용민 우원식 노회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야 후보의 뭐 재산 특권, 연금 이런 것들도 길게 늘어나면서 당신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회의원들 6억짜리 연봉에 특혜 누리는 불로소득자를 뽑는 셈이다. 라는 식으로 6억이요? 네, 냉소를 합니다. 그때 1억 3천쯤 했을 건데. 6억이라는 연봉이 어떻게 집계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내용을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연합뉴스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KTX가 뭐 공짜라느니 특혜를 다 파면 네. 네,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버스비 한 푼까지 다 계산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짓말도 네. 꽤 있었고. 네, 네. 맞아. 그래서 칼럼 내용의 90%가 대부분 다 이제 조롱 같은 것들이고요. 정치는 양쪽 다 썩었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진보의 정치인들도 다 위선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한 문단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이번엔 최선의 후보가 별로 없지만 해악을 끼칠 만한 인물들은 피하라라면서 형식적으로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한 90%는 조롱하고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거짓말입니다. 붙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그 기사를 보고 있잖아요. 모든 예. 나온 청년이 그구는 아니었다. 그렇죠. 네. 독자가 받는 진짜 메시지는 그럼 한 90% 조롱을 하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최보식 기자가 정말로 그럼 투표하지 말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정치 전체를 싸잡아서 냉소하면서 상대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도 조롱하면서 맨 마지막에 니들이 그래봤자 뽑으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야 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2012년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이 당일 막 전날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아주 쉽게만 얘기 민주당이 치고 올라온다라고 느낄 때 총선 전날쯤에 칼럼을 보면 대다수 언론들이 이런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봤던 건 2002년 대선 당일날 조선일보의 칼럼 그리고 일면 기사 정몽준도 버렸다 였거든요. 야. 일단 다급해지면 투표판을 흐트러뜨리는구나. 맞아요. 투표를 하고 싶은 기분을 망치려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구나. 자, 관련된 기사가 많아요 또. 네, 이번 2016년 작품인데 이때도 이제 보식이 형님 등장하거든요. 2016년의 최보식은 비슷한 톤의 칼럼을 또 쓰는데 같은 사진 쓰셨네. 예, 비슷한 장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쌍따옴표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평가 이하 대상들을 놓고 선심 쓰듯 신중하게 고르라고 하면 화를 낼 수도 있다. 아, 후보들이 너무 별로다. 고만고만한 인간들이다. 그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집어요. 공천 과정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들의 관심은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있지 않고 선거 뒤에 권력을 누가 잡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력 노름을 하는 사람들을 니들이 뽑을 뿐이야라고 또 혐오의 연장선으로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씨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고르려고 생각을 나도 했다. 이거 보식이 형님 얘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김종인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이 양반 비례로 엄청나게 해먹은 양반인데. 비례 5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때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때였죠. 네, 근데 이제 김종인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민주당도 못 찍겠다. 이런 단서를 달아놓고 국민의당으로 또 시선을 옮겨가지고 야 얘네들 그 공천 과정에서 너무 잡음이 많아서 낙천당했다고 자결 쇼를 벌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당도 새 정치를 기대 못하겠다. 안 되겠다. 네. 다 이런 식으로 다 소스를 버무려 놔서 주제는 뭐죠? 다 안 되겠다. 다 안 되겠다요. 그러니까 2012년의 결은 좀 비슷해요. 약간 뭐 진일보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정서 자체가. 그래서 최보식 씨의 결론은 이런 정치 구조를 바꾸려면 우리는 투표 자판기가 아님을 보여줘야 돼서 짜놓은 대로만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 그래서 선거를 보이콧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기권할 자유.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2016년 작품입니다. 주제가 의식이 같죠. 투표율 낮추자.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칼럼니스트의 독자 반응 코너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투표 자판기가 아닙니다. 김후백 사회평론가라는 분이 리플 1. 예, 네. 리플 1을 달아가지고 아주 짧은 기사거든요. 독자의 반응까지 실어주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기권해야 된다라는 저 의견이 맞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또 외부 기고 글을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기표란에 지지 후보 없음도 만들자라는 비영리단체 시니어 앤 위크스 회장님의 글입니다. 시니어 앤 워크스다. 위크스가 아니라 워크스였네요. 죄송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위크하긴 한데 워크도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글에 보면은 최보식 기자 얘기가 맞다. 기고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도 이런 후보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치에 실망한 국민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 투표에도 컷오프 제도가 필요하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권 기표란을 추가하자. 이런 의견들을 함께 달아놨습니다. 이게 2016년 버전이에요. 2016년 버전. 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보 인사, 보수 인사가 똑같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상적으로 이거를 지켜보시던 분들은 여기에 고개를 주걱거리는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많았어요. 이들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래! 내가 원하는 후보는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유, 그러면 정당은 어떻게 존재를 하며 정당이 있어야 그렇죠. 후보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오는 후보가 어떻게 당신 마음에 닿으며 그렇죠. 무슨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연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주 조그만 정당도 그 정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후보는 어차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에서 네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2012년, 12년에도 16년에도.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언론의 역할인데 이 기권을 권유를 하는 게 유권자들이 사실 투표를 하면서 좀 절망하게 만들고 투표를 하지 않게끔 지금 만드는 에잇 극갓 정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과 직결되는 정서를 건드리는 게 이게 과연 언론이 해야 할 일이냐.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저는 유권자분들이 기권을 하는 건 자유일 수 있다고 보지만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효능감이 아니라 투표를 하면서 얻는 효능감에 대한 효과를 오히려 더 언론이 강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수 있다. 또 우리 민주주의의 성장 가능성을 언론들이 더 어찌 보면은 성장시켜주는 대목에서도 기권의 강조가 아니고 투표율이 떨어져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언론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6년 버전 볼까요? 아 올해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좀 한국일보 칼럼이긴 합니다. 한국일보? 제목은 본격. 내가 기권을 고민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저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불리한 국면 때 진보 정당에 불이익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권론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 중도를 아무튼 이야기하고 있는 5일 남았어요. 5일. 예.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아니요, 박영진 거 이 양 담으셔야 돼요. 한국일보 이제 보수입니다. 아, 그렇죠. 예, 한국일보 보수예요. 자, 좀 더 이게 뭔가 완곡한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고 지난 2012년 버전과 16년 버전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완곡한 버전들이 있지만 사실 결은 좀 비슷해요.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정권 운영도 불만이고 야당도 대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을 일괄 폄하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둘 다 싫은데 차악을 강요당하는 것 같다라는 정서를 길게 좀 전개를 하면서 고민한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준희 칼럼니스트가 나도 고민돼. 지금 이 정치의 이 국면을 봤을 때 양당의 횡포를 봤을 때 나도 고민을 하고 있어라는 점잖은 표현을 쓰고요. 이 앞에 있었던 최보식 칼럼과 골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사실 킬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2년 뒤 총선에선 조금 덜 고민할 것 같다. 다른 무엇보다 독점적 입법 권력의 폐해가 내란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은 절감했다라는데 그냥 2028년 총선에는 국민의힘 찍겠다 이런 소리죠. 아니 이분이 녹색당을 찍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기권을 고민하는 거니까 기권해라도 아니야. 이건 심지어 보시기형만큼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뭔가 좀 지적인 알리바이를 이게 통찰인 거. 예. 지적인 알리바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야 이런 지식인도 기자도 기권을 고민할 정도로 우리 정치는 더럽구나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긴 했지만 내란의 잔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마무리를 12.3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데 마무리를 이렇게밖에 못할 수밖에 없나? 그죠. 이게 좀 약간 좀 참혹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정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재래언론의 장난질이 좀 화가 나는 지점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란을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종식시키느냐. 내란은 왜 투표로밖에 종식시킬 수 없느냐?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그러자면 그 고민을 해야 했고 하나. 그리고 여당의 지지세가 공소취소 문제 때문에 꺾였다고 말하는 허상. 이 두 가지는 앞에는 재래언론이 챙기지 않아서 뒤에는 챙기면 안 되는 너무 살뜰히 챙겨서 이게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들은 반헌법적이고 반공화주의적으로 지금 저널리즘을 꾸민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공소취소 관련된 얘기를 재래언론 기자들이 할 때마다 화가 났고 내란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마다 숨쉬듯이 화가 났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태도가. 네. 이 기권을 강권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마치 그 토양을 같이 닦아나가야 되는 현실적 조건을 다 무시하고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후보들도 뭔가 무결점에 무언가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근거로 2년 뒤 총선은 그나마 낫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결혼 정년기의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89년에 배웠지요. 왕자병 공주병. 예. 나를 위한 이상적인 더 원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 자체가 기만이잖아요. 맞아요. 어허이. 아, 참. 그래서 이제 이 칼럼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는 요런 내용을 다뤘으면 그래도 우리 인터넷 미디어나 뉴 미디어 쪽에서는 요런 반박 칼럼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려야 돼서 네. 이건 이제 민들레 쪽에서 쓴 건데 지방선거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이 이준희 칼럼 다음 날 바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민주당도 국힘도 문제라면서 기권을 말하는 건 내란 계엄을 옹호하던 세력의 복귀 시도를 흐리는 양비론이다. 정확하잖아. 네, 둘 다 똑같다라는 양비론은 현실 정치 지형을 외면하는 선택이고 기권이라는 것을 고민으로만 포장하면 중립처럼 보이지만 명백한 가해와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의 양비론은 중립이 될 수 없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내용들까지도 또 짚어줘야 한다는 건 좀 참혹한 지점이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옛날 정리해 봅시다. 예, 네. 2018년에 있었던 칼럼 중에 제목만 볼게요. 동아일보 건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뭐 문제 인식 갖고 있는데 네. 제목이 무효표, 기권표, 우수수 뭐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소용없는 선거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은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교육감 선거 문제점 그리고 무용론 같은 것들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많이들 쓰는 기사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무슨 뭐 통계 보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다들 인상을 받는 인상은 이게 다들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구나. 네. 이런 인상을 그죠. 주게 되고 이게 교육감 선거든 뭐든 간에 사람들 투표 못하게 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겠지라는 그런 동의를 하게 되고 투표 안 한 사람, 교육감 선거에 투표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번에 투표하면서 저희 아내가 했어요. 다른 건 어떻게든 찍겠는데 교육감 선거 너무 어려워. 이거 무효표가 많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 하고 나니까 네. 이런 기사들이 등장하면은 일단 투표하기 싫잖아요.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들도 어려우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심리가 또 네. 촉발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지적을 하고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한나라당의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를 할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당을 집어넣으면 보수가 질까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죠. 정치에 관심이 아주 높진 않은 분들이 그럼 누굴 찍어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후보들이 색깔 넣어주고 뭐를 열심히 해도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거니까 기호 네. 알고 싶다 나는 네. 그게 명징해지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무효표가 줄어들긴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솔루션을 말해야죠. 그렇죠. 그럼 그 솔루션을 말하는 대신에 왜 무효표가 많다는 얘기만 자꾸 하지? 그렇죠. 그냥 투표를 쉽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이제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동아일보 안에 표를 넣어놨거든요. 네.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 그 교육감 네. 대비 무효표 비율을 비교해요. 이건 잘못된 비교거든요. 전체 대비 무효표 비교를 해야죠. 네. 당선자 대비 비교를 한다. 그럼 30%를 받으면 뭐 무효표가 4%다 치죠. 그럼 뭐 10%될 거예요. 잘못된 게. 그럼 안 되죠. 모든 후보의 표를 다 합쳐야지. 모든 후보의 표를 다 합치면 득표율은 90%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부러 오류가 많은 것만 보여주고 솔루션은 안 내놔요. 그냥 투표를 한심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구조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또 투표 혐오에 빠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투표를 귀찮게 만드는 그런 또 제목으로 보인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왜 나오느냐? 첫 번째, 투표율과 진영 유불리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맞아요. 이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이 반대 진영의 정당이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걸 좀 밟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비론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글쓰기죠.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라고 하면은 책임을 덜 지니까 이런 그렇죠. 제목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꼭 선거 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에서도 늘상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좀 이번에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약간 지적 알리바이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고민하는 지식인이라는 이 부분은 좀 잘 팔리는 세련됨이 있어요. 고민하는 지식인 그죠. 예. 의로 자신을 위치시키고 예. 양비론을 퍼뜨리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우리 유앵커님이 멋들어지게 브리핑하는 거 다 좋은데 갑자기 되게 진중한 목소리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진짜 저 문제가 되게 고민되는 문제처럼 들리잖아. 그렇겠죠. 그것이 그렇겠죠. 오늘 점심 메뉴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화장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라도 저도 정말 고민이 됩니다. 네.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이런 이제 진중한 목소리로 하는 것 자체가 지적 알리바이를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라는 대목. 자,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은 이게 둘 다 똑같다라는 양비론의 이 어떤 효과를 좀 직시해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권 권유하는 칼럼들이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많아서 여러분들 좀 비율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에서 기권 권유 칼럼이 나온다고 하는 게 그게 뭔가 되게 지적이고 중립적이고 중도적이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을 주목해보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영 유불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능성이고요. 왜 이 타이밍에 이 기권 보도가 나왔느냐. 21년 재보선에 오세훈과 박형준의 승리가 유력시될 때 과연 누가 이런 칼럼을 썼을까? 갑자기 반대편에서 경향이랑 한겨레가 그런 걸 썼을까?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투표하지 마라라는 직설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나도 고민이 된다라는 고백으로 진화가 됐고요. 메시아가 없으니까 기권한다라는 논리는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나 와도 된다라는 말과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안 하면 그냥 지는 겁니다. 투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꾼이 뽑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언론들이 너무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든다. 네. 투표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매튜님이 말씀 주시는데 XSFM만큼 교육감 알려주려는 노력에 100분의 1이라도 하고 좀 떠들어라 이런 말씀 주시는데 네. 그래서 요 말씀을 보고 제가 받잡아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놓친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1년 반 내지 2년 뒤에도 살아있다면 총선 대센에 불러주십시오. 아 진짜? 예. 제가 죽지 않았다면 아직 무엇이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 대센을 하는 것과 기추자가 살아남는 것. 하지만 저는 둘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살아있다면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끄트머리에서 이제 박영식 앵커가 이 김규황 중후군, 네. formerly known as 진중권 중후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 지겨운 분들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기추자 월드를 보면 된다. 어제 기추자 월드에서 네. 대박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죠? 기추자 평론가가 막 저의 브리핑을 막 추천하다가 근데 뭐라고 말했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저께 아니고 그저께군요. 예. 제가 너무 이런 멋진 그래서 말을 브리핑에서 뭔 얘기했는지는 말을 못하는 거야. 이야, 아니 심지어 저희 이렇게 지적이지 못한 순간 멋져. 단텔방에도 와 짱 멋있음. 와 진짜 장난 아니 미쳤다 이래놓고. 응? 근데 무슨 말을 했지? 이거였습니다. 공부 없이 놀기만 하면 버닝썬을 만들고 공부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중권이 된다였거든요. 찾아왔네. 그럼 외웠습니다. 외워야죠 이거.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지금 이제 기초자 평론가가 해주실 이야기가 거기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했죠. 오세훈, 박형준이 이길 때는 언론이 심판에 대한 얘기조차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리고 이건 100%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곳이 이겼다. 그럼 다음 날부터 그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또 설파하는데 여기에도 진중권 중후군이 끼어 들어갑니다. 국민이 찍었으면 무조건 옳은 거임? 하는 방식. 이게 최근에 이제 뭐 언론과 재래 언론과 뉴미디어 사이의 전쟁에서도 재래 언론인들이 이런 말실수를 해가지고 좀 제가 저 개인적으로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있었는데 배운 사람들은 재래 언론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딱 그 태도를 이용하면서 선거에서 너네가 우리가 졌다고 해서 그게 대수인 줄 알아? 라는 기사들도 쏟아집니다. 그걸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투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숱하게 쏟아지는 기사들 중에 이제 4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큰 맥락을 잡아서 갖고 왔는데 일단 6.3 지방선거가 끝났고요.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에 14곳 가져갔죠. 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긴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울고 있다. 그게 좀 희한한 거죠. 진 사람이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정청래 대표도 모두 승리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숫자로만 보면 3번 연속 전국 단위 선거 승리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당분간 또 선거가 없으니까요.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하다가 다 굉장히 많지만 조선일보로 하나 쫙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총 4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읽다 보면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 기사 기둥이 역할을 나눠서 이재명 정부 개혁의 동력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선거 결과를 그냥 인정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쫙 갈 그 개혁의 명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걸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겼지만 이 녀석아 너 경고 먹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목 보시면은 입법, 행정, 지방 정부까지 장악. 그런데 보면 이제 민생이나 챙기쇼 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입력 날짜 보면 6월 4일 0시 49분이거든요. 그걸 뭘 저렇게까지 늦게 씁니까? 그냥 출구조사 나오면 그때부터 쓰지. 할 말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날 새벽에 썼어요, 이걸.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그 비중을 봐도 이 기사 혹은 칼럼 사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16곳 중에 이긴 14곳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네. 그리고 진 2곳은 단락 하나를 통째로 쓰죠. 이 녀석아. 그래요? 이 준엄한 심판을 들어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구를 지다니 민주당. 이 녀석. 경북을 지다니. 이제 그런 식의 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기사를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아예 추진 자체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공소 취소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네. 특검법을 처리하거나 검찰을 압박한다면 정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썼는데요. 검찰 건들기만 해봐. 아주 죽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검찰권이 남용을 한 논란이 있었고요. 기소가 과연 정당했는가 그 여부를 따졌었고요. 수사 기소 분리 관련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구조적으로 맞는 방향인가를 우리가 계속 따져오고 얻어낸 결론인데 그 과정은 싹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모든 쟁점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요. 공소 취소 특검법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방탄이다. 이 노래의 리더가 조선일보죠.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문제라고 언론이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점심 먹을 때만 YTN 틀어놓고 연합뉴스 TV 틀어놓고 있으니까 공소 취소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소의 내용이 뭔지 본 건 기자들일 거 아니야. 어이, 참. 그래서 이건 저는 협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박성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게 저는 이제 판때기를 깐 거고 이제는 좀 더 강론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가려는구나가 이제 좀 보이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뭡니까? 늘상 통해오던 그것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예전에 있었던 노무현 문재인은 뭐 보유세 안 올리려고 했냐? 근데도 집값 잡는 거 실패했어 라는 선례를 딱 갖고 오고요. 이건 실패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그 부동산 정책이 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들 배제하겠다. 뭐 집을 뭐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입자를 포석에서 보호하겠다. 정치적으로 메시지 면에서도 정책 측면에서도 보수가 다 졌거든요.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대통령이 집을 내놨고 그냥 복사 한 장 하는 사람들까지 이해관계자 넣지 말라고 엄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인의 비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를 아예 차단했거든요. 밀렸죠. 밀린 상태에서 다시 싸우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입자 보호하는 시장 구조 자체를 개편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묶은 패키지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오직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일보 사설은요. 오직 세금. 세금 이야기만 허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관계자 배제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 자체 혹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그 구독자들 자체가 이해관계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아, 네. 상당수죠. 그래서 패키지 일부만 오려내도 또 그놈의 세금 폭탄, 좀 지겨워 죽겠는데 우려도 국물이 나고 있는 그 세금 폭탄으로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어가지고요. 하나의 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들이 하려는 거. 나 진짜 더러워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주자적 바이브죠. 너무 육성으로 터진다. 어떤 거냐. 한성숙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총리 후보 공격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거를 마귀라고 했는데 집 내채 총리 지명.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러운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집이 네 채. 야 마귀라며. 다주택자 마귀라며. 근데 집이 4개야? 입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 내용을 뉴스를 계속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올 2월에 이미 4채 중에 3채 처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기사로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빨리 팔아야 되니까 4억 낮춰서 팔고 나머지도 오피스텔 5억 낮춰서 팔고 지금 다 그 과정 금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누락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주택자 마귀 요런 것들을 넣으면서 더러운 이미지를 갖다 붙이며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마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돈이 마귀라더니 그렇죠. 라고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알았으면 의도적으로 전 누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몰랐어도 그냥 멍청하고 취재 안 하고 무능하고
게으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선일보를 늘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들이 어디로 가려는가? 왜냐하면 그 구구 세력이 진짜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중국 공안이라는 둥 경찰한테 그런 멍청한 소리 하는 이들에게 소스를 공급하는 게 조선일보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물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보고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 어디에 타겟을 하는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늘상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말했어야 했던 내란 일으키거나 헌재를 무력화하려고 했거나 했을 때 폭주란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주택 공직자 논란, 국힘 인사에 터졌을 때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전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일절 없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진짜 맡고 싶은 게 뭐냐? 검찰 권력 구조, 다주택 자산가 기득권, 그리고 언론이 함께 해왔던 그 이해관계 구조를 건들지 마. 나 함께 갈 거니까. 너네 선거에서 이겼다고 그거 건들지 마. 그렇죠. 이재명 까불지 마. 요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고, 선거 결과를 경고다. 정책을 실패 예언이다. 그리고 추진 주체들을 위선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이 과정. 그래서 내 기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역할을 나눈 것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는 메시아 쓰다가 이번에는 절대 반지 나오죠. 아니 당연히 권력은 절대 반지가 아니죠. 이런 단어는 사실상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들이 질 때를 대비해서 민심 경고에도 1년 평가 긍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 이제 취임 1년이잖아요. 탄생 1년이잖아요. 그때에 대한 평가에 긍정 내용이 있었다는 게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을 때 자기 업적을 긍정을 안 합니까? 그건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일 시킨 사람들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네. 무조건 뭐 다 반성할 거야? 반성할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소 취소를 강행한다. 부동산 정책을 강행한다. 부동산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당권 싸움 중인 여가 2030을 비하한다. 여기서 말한 2030은 누구죠? 이준석 엄마 중국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친구들 말하는 거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하고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보는 이 세계관을 하나하나 쭉 펼쳐주는데 그걸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의하면 이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 센트럴에서 데이터 센트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진 데도 있고 아프게 진 데도 있고 때마침 전당대회도 있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언론의 정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애정을 다루기에는 너무 짧고 너무 좁으며 속까지 좁다는 게 문제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모든 후보를 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우와, 기장군수 이겼구나. 절대로 뒤집히지 않을 줄 알았던 토착 세력을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이겨냈구나. 권성동의 동토의 왕국인 줄 알았는데 강릉시장 이겼구나. 공무원 노조 출신이 여기서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이 새로운 거물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반만 간 사람이 이겼구나. 강원도에 경남에 그리고 특히 경북대구에 기초의원들 파란색 이렇게 많이 들어왔구나. 바꾸자는데 동의한 시민이 이렇게 많구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중앙에 서울에 앉아있는 로컬 정치부 기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서울 가지고 싸워도 돼요. 경남 가지고 싸워도 돼요. 소중한 경험들은 살려내라고요.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되긴 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조선일보의 이야기는 너무 멀잖아요. 멀어도. 아니 한겨레 경향도 먼데 이 정도로 멀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이제 필두로 한 그 재래식 언론들이 마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조선일보는 그냥 본인들이 기득권입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천퍼죠. 관련이 되어 있고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글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 내용 보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때 뭐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이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대충 논조가 지금이 훨씬 더 좀
뭐랄까 야박하다라고 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훨씬 야박하게 굴어요. 근데 뭐 물론 그때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윽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를 국힘이 완전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평가를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조중동이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1년과 지금의 1년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네. 아우 이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의 평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거의 망하라는 식으로 저주하는 글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때다 하고 두들기고 음. 죠. 당이 흔들리니까. 다행히 이제 그 게임은 많이 해봤거든요. 당이 때가 되면 흔들려요. 그거는 평민당 때만 좀 다르고 평화민주당 때만. 왜냐하면 DJ는 완전한 하나의 보스였으니까. 그 뒤에 나왔던 대선주자들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늘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쪽 내부에서 흔들릴 때 외부에서 흔들면 쉽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도움이 됐던 게 그게 있긴 했어요. 끝으로 선거 얘기나 좀 해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원 오브 카인드라.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 본 적 없고 저런 플레이를 통해서 저만큼의 효율을 발휘하는 정치인을 처음 봐서 그럼 이제는 이제까지 민주당 정권이 시달려왔던 많은 문제들을 다 한 번에 혁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허니문 기간이었다는 걸 알려준 게 이번 지방선거였던 것 같아요. 이겼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잘해서 이겼어요. 대통령이 잘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 레코드는 안 나왔죠. 당은 흔들렸고 그걸 아주 나름대로 흔든다고 열심히 흔들었고 그래 같은 국민들이고 그럼 예전엔 어땠지? 예전에 민주정부 때 다 똑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경제 문제로부터 나라를 구했거나 아니면 경제를 급격히 상승시켰어요. 왜 민주당 때 우리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재래 언론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왜 민주당 때 부동산이 오르죠? 민주당 때 경제가 크니까 경제가 두세 배씩 커져요. 예, 남들 다 망할 때 코로나 때 0% 성장률로 막았고 IMF가 지난 뒤에 그 집권을 했을 때는 800포인트가 3000포인트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경제가 그렇게 상승할 때마다 그리고 국방이 커질 때마다 나라가 발전할 때마다 언론 분위기는 늘 똑같았어요.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를 늘 꼭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게 뭐 그 다음 대권을 노리는 주자든 아니면 뭐 원래 있다 밀려난 사람들이든 당을 흔드는 일들을 했고 그 둘은 같이 팀플레이가 됐어요. 예, 이번에 또 그걸 겪겠구나. 그러면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원하지 않는 시민들은 마음을 정해야죠.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리지? 네, 쉽지 않겠죠. 8월까지는. 진짜 8월 17일까지 이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초평론가는 좋아하는 그 작업실 다시 꾸미기 열심히 하면서 미친 것 같아. 매일같이 바뀌어 있어. 봤다면 바뀌어 있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아니 요즘 놀랍지 않아요? 맨날 다른 방인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거 아니야. 같은 방인데. 네. 늘 새롭게 다가서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캣타워 설치하는 방송이었나? 맞아. 그런 거.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고양이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분도 저도 우리 모두 스트레스 덜 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살아서 다시 만나기로 네. 합시다. 제네미디어 연구실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